머신러닝은 어떤 거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어떤 거고 파이썬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이썬을 기존에 아셨던 분들도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목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의 목차인데요.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 강의니까 그 분석할 데이터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 데이터 분석을 처음 하게 되면 꼭 하게 되는 세 가지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랭글링,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해보기랑 부록이 있는데 혼자 해보기는 그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제 데이터랑 그 다음에 모범 답안 같은 거는 따로 첨부를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록 같은 경우는 좀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좀 더 했으면 하는 것들은 제가 부록으로 달아놓았으니까 그건 시간 되실 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이해입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데이터가 뭔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앞서서 유명하고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트너라는 연구소에서 어떤 높으신 분이 한 말인데 정보는 21세기의 석유이며 분석은 연소 엔진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빅분기나 혹시 ADSP 같은 것들을 준비해 보셨으면 여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이 정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그 책이나 홈페이지에서는 데이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석유는 바로 데이터다, 정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데이터가 어떤 이후에 펼쳐질 AI나 요즘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강인공지능이나 GPT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인공지능 어떤 분석하는 다양한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원천 에너지 소스라는 거죠. 그게 데이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드워드 데밍이라고 혹시 통계를 해보셨거나 산업과학 전공하셨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뉴욕대 교수로 있으신 분인데 데이터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저 의견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뭔가 얘기할 때 숫자로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좋아지는데 얼마나 나빠지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나델라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모든 것이 클라우드와 데이터에 연결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에 의해 매개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게 데이터와 클라우드에 연결된다는 얘기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강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데이터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결과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데이터에서 데이터는 뭔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거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수집, 분석, 공유할 수 있는 형식화된 정보의 집합. 저도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외우고 있지 않은데 사전에 찾아보시면 요거랑 비슷한 얘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조금 이제 다른 사전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다루고 있는 21세기에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디지털 형태로 표현되고 처리되는 정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 축약해서 과거의 흔적이라고 그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흔적이라는 것을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은 무언가 지나간 자국 이런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라는 것은 과거에 그 저장된 과거의 어떤 기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과거의 기록이냐? 미래에 대한 기록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미래에는 미래에 있는 데이터를 예측해가지고 미래에 없는 데이터를 생산해가지고 예측하는 것도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과거의 고객이 얼마나 몇 시간에 어떤 특정 기간에 어떤 물품을 얼마나 많이 샀다. 혹은 과거의 그 어떤 장비가 반도체 장비라 그러면은 에치 장비가 얼마나 고장이 났다. 몇 번 고장이 났다. 어떤 고장 유형으로 고장이 났다. 그런 데이터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미래의 고객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살 것 같으니까 얼마나 생산하자. 이런 결과를 낼 수 있겠죠. 아무튼 데이터라는 것은 저희는 과거의 흔적이다라는 어떤 개념을 그런 생각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개체와 대상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개체의 대상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집합. 그래서 속성은 개체권 대상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체는 영어로 entity라고 부르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관측 대상, 관찰치, 관측치, 레코드, 점, 사례, 샘플, 인스턴스 등으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도메인마다 다릅니다. 전공하신 곳이나 회사나 인더스트리 어떤 분야마다 다 다르게 부를 텐데 저희는 이 수업에서는 주로 관측치라는 표현을 많이 쓸 것 같아요. observation이라고 쓰고 혹은 데이터 포인트 혹은 뭐 포인트, 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성은 attribute라고 부르는데 뭐 개체의 특성은 뭐 characteristic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변수, 특질, 차원, 파라미터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아마 골고루 쓰게 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뭐 변수를 특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특질을 차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파라미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주로는 변수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데이터는 과거의 흔적이고 그 흔적은 개체와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희는 주로 관측치와 변수로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어떤 타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조에 따라서 나눌 것 같은데, 크게 3개의 구조가 있는데, 여기는 4개의 어떤 그림들을 3개의 구조로 한번 잠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멈추시고. 네. 머릿속으로 나눠보셨다고 생각하고, 답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정형 데이터입니다. 영어로는 structured data라고 부르고, 뭐 구조화된 데이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형태가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엑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엑셀 형태다? 그럼 다 정형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는 데이터라는 뜻일 거고 영어로는 unstructured data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사진, 이미지, 그 다음에 뭐 글, 텍스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의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엑셀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는 대부분 다 엑셀 형태가 아닌 데이터는 대부분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조금 많이 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반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세미 스트럭처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정형 데이터도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도 아닌 경우에 반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정형 데이터는 숫자 또는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이고 고정된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엑셀이라고 생각하면 그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된 셀에 저장되는 데이터로 엄격한 뭐 스키마 혹은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객 정보, 대표적인 예로 판매 기록, 인벤토리 데이터 같은 것들인데 딱 생각했을 때 엑셀로 정리되어 있을 것 같죠. 이런 데이터들이 그러면은 다 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과 행을 가진 표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형식이나 구조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딱 봤는데 엑셀 형태로 저장이 안 됐을 것 같아. 그러면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미지, 동영상, 뭐 텍스트로 된 본물, PDF 파일, 뭐 녹음 파일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반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층 구조가 특징입니다. 계층 구조가 여러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고 구조화는 되어 있는데 표형태가 아니니까 이제 반정형 데이터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JSON 형태나 XML 형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반정형 데이터의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가 있는데 반정형 데이터는 빼고 정형 데이터랑 비정형 데이터 중에 어떤 게 더 많을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많을지. 생각해 봤다 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되게 옛날 데이터입니다. 2015년, 거의 10년이 다 된 데이터인데, 오라클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 정형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 대비,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 대비 거의 7배 이상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속도가 지수함수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갭은 유지가 되더라도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뭐 폭발하고 있다는 그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에는 뭐 조금 PC를 회사에서만 쓰다가 뭐 개인이 쓰다가 뭐 인터넷이 도래하고 이제 뭐 버추얼로 이제 뭐 VR, AR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뭐 데이터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굉장히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게 요 오른쪽의 얘기이고 그때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이 많이 증가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트랜잭셔널 데이터가 아마 그 정형 데이터에 좀 가까운 것 같고, 휴먼 파일, 소셜 인터랙션, 뭐 머신 제너리티 데이터, 뭐 IoT, 뭐 센서 데이터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형 데이터에 속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 비정형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본 게 구조예요. 그래서 구조가 있고 뭐 엄격하다, 정형 데이터. 구조가 없다, 비정형 데이터. 구조가 있는데 계층 구조다, 그럼 반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서 뭐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라고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척도에 따라서 정량적 데이터, 정성적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척도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이제 측정하는 측정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정량적 데이터는 연속형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아마 구글링을 해보시거나 찾아보시면은 요거를 같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연속형 데이터고 이상형 데이터다. 이거 척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큰 개념에서는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량적 데이터는 숫자이니까 그 안에서도 구간형이냐 비율형이냐로 구분할 수 있고, 정성적 데이터는 수치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인데 순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명목형 혹은 순서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성적 데이터는 영어로 퀄리테이티브 데이터 혹은 카테고리칼 데이터인데 순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명목형, 순서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노미널 데이터 명목형부터 보면은 설명이 단순한 대상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시가 상품명, 등번호, 성별, 혈액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연산이 같냐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구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명이 뭐 A001, A002라는 거는 같냐 다르냐이지 A001이 A002보다 좋냐 다르냐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구분이 가능한 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 보시면은 범주 차이, 크기 비교, 범주 간격, 절대 0점, 이 약간 그 띄어쓰기 오타가 있네요. 0점이라는 절대 0점입니다. 절대 0점인데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산량이 많아지고 정보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목형 데이터는 단순한 대상의 이름이라서 그 존재 자체, 이름이 의미하는 바 이외에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명목형에서 순서형으로 바뀌면은 이 단순한 대상인데 이 안에 순서가 있는 경우는 순서형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대소 혹은 높고 낮음 등의 순위를 제공한다. 그래서 만족도, 뭐 매우 만족, 뭐 조금 만족, 안 만족, 매우 안 만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성적, A냐, B냐, C냐, D냐. 단순히 A랑 B랑 C는 다 다른 성적인데 다 아시겠죠? A가 더 좋은 성적이고 B가 더 안 좋은 성적이고 C가 더 안 좋고 D가 제일 안 좋다. F가 제일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있고 그 안에 순서 혹은 크기 차이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순서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연산이 요 플러스 같냐 다르냐에 추가해서 같냐 크거나 같다 혹은 그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것들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로 되어 있는 정량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퀀티테이티브 혹은 컨티뉴어스 데이터라고 부를 텐데 이 안에서도 구간형, 비율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간형을 보면은 측정의 단위가 존재해서 양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값들의 차이가 의미 있다. 이 차이가 의미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날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2002년 7월 1일하고 2002년 7월 2일을 빼주면 하루 차이가 나겠죠. 그 차이가 실제 하루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말이 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그 데이터의 형태가 구간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도 같은 거, 온도 같은 거. 근데 온도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셀시우스 섭씨 온도랑 화씨 온도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더하기랑 빼기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성적은 예를 들어서 B 성적 플러스 C 성적을 더한다고 A 성적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데이터들은 정성적 데이터 안에서 순서형 데이터라고 부르게 되고 온도 같은 것들이 구간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율형은 0값이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 예시 안에서도 0값이 의미가 있으면 비율형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 0cm는 진짜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길이가 아예 없는 어떤 물체가 되겠죠. 그리고 가격 빵원이면은
공짜나 드시죠. 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질량 0g이면은 무게가 없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0값이 의미가 있는 경우에 비율형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온도 중에서 혹시 그 이과로 나오신 분들은 절대 온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이 비율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빅분기나 ADS-B에 아주 가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절대 온도는 비율형 데이터에 속한 데이터라고 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연산이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까지 의미가 있는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데이터의 어떤 그 품고 있는 정보가 많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 있는 데이터를 아래로 만드는 이 그 정보의 양이 적은 데이터에서 큰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데 분석이나 어떤 뭐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비율형 데이터를 구간형으로 바꾸거나 뭐 순서형이나 영목형으로 바꿔서 분석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속성에 따라서 특히 이게 척도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지 제가 시선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 편하게 듣고 계시려 믿고 이후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란 하기 전에 시대별 트렌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뭐 언론에서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시대별 트렌드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 30년? 40년 전에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을 썼대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을 썼고 비교적 최근에는 뭐 빅데이터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떻게 뭐 될 거다. 그 다음에는 비교적 최근에는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썼고요.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어쩌고 저쩌고 AI가 세상을 바꿀 거다. 뭐 GPT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업을 듣거나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큰 의미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엄밀하게 보면은 더 넓은 범위고 누가 줬고 포함하고 조금 학문마다 학제마다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한다는 의미에서는 다 비슷한데 시대별 트렌드가 달라서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뭐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부르고 기계학습, 머신러닝, ML, 딥러닝은 딥러닝, DL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제가 보면은 인공지능이 가장 큰 개념입니다. 가장 큰 개념이고 이게 그 함수 집합 표현입니다. 집합 표현이고 기계학습이 딥러닝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실 가장 넓고 기계학습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는 그런 형태인데 진짜로 어떤지를 좀 살펴보면은 제가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단어들을 전 세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물론 이게 뭐 한국이 하냐, 뭐 미국이 하냐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트렌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 변화. 그래서 옛날 보면 2004년부터 아마 이 구글이 이런 것들을 수집을 했나 봐요. 그때 보니까 맨 처음에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뒤에 저희가 딥러닝 때 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분석 암흑기, 딥러닝 암흑기 이런 거 있으면서 빙하기 이런 게 있으면서 데이터 분석이 조금 추격되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굉장히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보니까 18대 대통령 선거가 2012년 말에 한국에서 있었고 요때 아마 이 근처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 힐러리 재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막 트위터로 분석해가지고 공화당이 이길 거냐, 민주당이 이길 거냐, 오바마가 될 거냐, 힐러리가 될 거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갑자기 빅데이터라는 말을 막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막 쓰기 시작해가지고 잘 되다가 2016년부터는 트렌드가 바뀝니다. 갑자기 노란색 애가 커지는데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게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알파고가 이때 나왔습니다. 저도 이때 대학원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세돌이 5승 5판이었나요? 7판이었나요? 전승을 할 거라 믿었는데 아무튼 이때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와 완전 세상이 달라졌다. 못 이길 줄 알았는데 바둑의 경우에서는 우주에 별보다 많다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막 많이 쓰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한 몇 년을 또 이렇게 풍미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는 머신러닝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막 뜨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스멀스멀 올라오다가 아마 최근을 이제 검색해보면 더 많이 뜰 수도 있을 것 같아. 더 많이 쓰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론 다 다릅니다. 조금 분야도 다르고 쓰는 알고리즘이나 뭐 내용도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크게는 비슷한 흐름인데 그냥 시대별 트렌드가 있다. 다른 용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교양의 어떤 지식 정도로. 그래서 기계학습이란 말을 조금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비슷한 말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면 영어로 머신러닝이긴 한데 근데 머신런드가 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닙니다.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좋아하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머신런드다. 왜냐면 어떤 그 컴퓨터의 언어, 컴퓨터 랭귀지, 뭐 저희가 이제 파이썬 하게 되는데 파이썬 그 전에 R을 많이 썼습니다. R, 뭐 세스, 매틀렛, 뭐 여러 가지 옛날에 뭐 포트란 같은 거 썼다고 하는데 뭐 자바, C 다양한 언어를 어떤 기계가 학습을 하게 만들고 근데 그 기계 학습이 어떤 알고리즘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에 동작해서 어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알고리즘은 사실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그 머신이 동작하니까 사실은 머신이 배운다는 거죠. 머신이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혹은 데이터를 배워서 동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아니다. 머신런드다. 라는 것을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네. 기계 학습을 생각하면 기계가 뭔가 알아서 막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몇 년 전하고 달라져서 그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GI 개념이 진짜로 도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실제로 기계학습은 머신러닝이라고 부르지만 머신런드에 가깝다. 의미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텐데 이 데이터 분석을 왜 하나 다양한 그 목적과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모든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하나하나 한번 하나하나 제가 예시를 드릴 텐데 이게 데이터 분석인지 아닌지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안에서 예시로 첫 번째, 단순 빈도, 평균을 비교하는 것, 데이터 분석일까요? 두 번째, 재무제표를 보고 해석하는 것, 데이터 분석일까요? 세 번째, 엑셀에 있는 자료를 차트로 표현하는 것, 데이터 분석일까요? 네 번째,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것, 데이터 분석일까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 데이터 분석일까요? 이 중에서 데이터 분석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사실은 좀 치사한데 이 모든 게 다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맨 밑에 거는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팬시해 보이잖아요. 뭔가 어떤 딥러닝 돌려가지고 결과가 어떻대, 뭐 정확도가 어떻대. 되게 멋있죠. 근데 단순히 막 엑셀 같은 걸로 막 셀 합쳐가지고 뭐 어떤 이렇게 막 VLOOKUP 해가지고 평균 뭐 만들고 막 얼마 차이가 있다. 데이터 분석이라기엔 조금 안 멋있는데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다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알고리즘 중에는 어떤 거 보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거 보면은 몇 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알고리즘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이 됐던 간에 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면 다 데이터 분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데이터 사이언스랑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데이터 분석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뭔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 데이터 분석했더니 예를 들어서 A사, B사, C사를 분석했더니 데이터 분석했더니 C사가 가장 뭐 성장 가능성이 있더라. 끝! 이러면은 되게 좋죠. 제 스스로 되게 뿌듯하겠죠. 내가 회사를 더 잘 알게 됐네. 근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C사의 주식을 사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A사, B사의 주식을 팔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중요한데 그 목적이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 중에 데이터 분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 C사가 제일 좋은 회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C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진짜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진짜였어요. 그냥 제가 머리로 대충 아니면 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짜로 분석했더니 C사가 좋더라. 네.
그런 것들을 숫자로 알게 되는 거예요. 숫자로. 아, 진짜로 C사가 A사, B사보다 이 알고리즘이나 어떤 분석 방법론에 따르니까 10년 뒤에 뭐 주식이 두 배가 될 확률이 30%가 더 크더라. 이렇게 숫자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데이터 분석의 결과 혹은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겁니다. 인사이트는 뒤에 가서 알아볼게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건데 나는 C사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A사가 지금은 C사의 시가총액이 더 높았지만 A사가 알고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미래 트렌드에 맞아서 아마 3년 뒤에는 더 커질 거야. 더 회사가 커질 거야. 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정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리서치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경험이나 지식이 틀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떤 데이터 분석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 그 어벤져스죠. 어벤져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벤져스에서 보면 이 타노스라는 그 악당 빌런이 이제 우주의 그 인구 반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주에 있는 생명체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생명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큰 뜻, 대의를 가지고 전 인류의 반을 죽이겠다라는 전 지구, 전 우주에 있는 생명체 반을 죽여서 우주를 쾌적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은 이 예시를 가지고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크게 이제 죄송합니다.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도구의 세 가지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관, 인투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휴리스틱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데이터 기반,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개념, 결정 방식, 속도, 정확도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 같은 경우는 타노스가 처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주의 반을 없애자. 근데 누굴 살리고 누굴 죽일지 다 인터뷰하면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랜덤하게 반을 없애면은 우주가 쾌적해지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개념은 느낌에 의존한 겁니다. 느낌, 그냥 딱 데이터 보고 아니면 딱 뭔가 어떤 뭔가를 보고 딱 그냥 느낌으로 결정하면서 A, B. 예를 들어서 퀴즈쇼라고 했을 때 1, 2, 3번 중에 하나 골라야 됐어요. 저 마킹할 때 1, 2, 3, 4, 5 중에 고르는데 내가 계속 1번만 찍었어요. 근데 아니면은 1, 2, 3, 4, 1, 2, 3, 4 찍다 보니까 마지막 한 문제를 찍어야 되는데 2가 5번 나왔고 3이 5번 나왔는데 1은 한 번밖에 안 나와서 그러니까 1이 나오겠지. 그래서 1을 찍는 거야. 그거는 직관이 아닙니다. 그건 직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 저희가 다른 휴리스틱에 가까운데 어쨌든 직관은 느낌에 의존하는 거고 주관적으로 결정하고요.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보자마자 느낌이 오니까. 그리고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두 번째로 휴리스틱은 뭐냐면은 직관도 아니고 데이터 기반도 아니고 일부 경험, 일부 정보에 의존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객관식 시험은 문제가 굉장히 비율이 그래도 조금 맞게 나오는 것 같더라라는 거 저희가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 내가 다 맞았다는 가정을 1번 5번, 2번 5번, 3번 5번, 5번 5번인데 1, 2, 3, 4. 마지막 죄송합니다. 1번 3개가 있다고 치고 1번이 10번 나오고 2번이 10번 나왔는데 3번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문제를 찍어야 되는데 답이 3번인지 1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3번을 찍는 거죠. 왜냐면 3번은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결정 방식은 좀 경험적이고요. 속도는 보통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조금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확도는 직관보다는 보통은 직관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시는 모든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다녀보니까 행성 A랑 B랑 Z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질이 안 좋았던 것 같아. 걔네부터 없애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휴리스틱이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은 진짜 데이터에 의존하는 겁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해야겠죠. 수집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객관적이에요. 내 경험이랑 다른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속도 느립니다. 왜냐면 데이터 수집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결과가 맞는지 검증도 해야 되고 대신에 아마 보통은 휴리스틱이나 직관보다는 정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파일 얻는 거, 전 우주의 생명체 프로파일 얻어가지고 나쁜 놈들을 줄 세워가지고 엑셀로 잘라가지고 이 밑에 죽이자 이런 것들 하게 되는 게 데이터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지만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저희가 배울 텐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란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요게 요리랑 좀 비슷하거든요. 요리의 재료를
그 재료를 사가지고 요리를 잘 해서 플레이팅 해가지고 뭐 좋은 그 음식점들은 미쉐린 스타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데이터 분석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요리하는 과정을 데이터 분석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요게 이제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보면은 요 요리 그 재료에 해당하는 게 데이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딱 요리를 만들어서 플레이팅 하는 것이 인사이트가 되겠고, 그 미쉐린 스타를 예를 들어 받는 다음에 혹은 뭐 어떤 좋은 평가, 뭐 예를 들면 구글 평점, 네이버 평점 같은 걸 받는다면 그게 가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데이터 자체는 무가치한데 그거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런 걸 하겠죠. 분석을 해가지고 도출하는 게 인사이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이트는 한국말로 말하면 통찰입니다. 꿰뚫어 본다는 건데 좀 예를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구매 데이터, 과거에 구매 데이터가 있어요.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인사이트를 도출한다면 그 통찰은 뭐냐면 그 비유적인 건데 제가 고객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죠. 지금 현재 30대 여성 고객들의 마음속은 이런 어떤 옷들을 좋아한다. 빨간색, 뭐 아니면 뭐 검은색 옷을 뭐 좋아한다. 요즘에는 뭐 큰 옷들을 좋아하잖아요. 큰 옷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제가 그 장비를 분석하는 사람이면, 제조업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면 그 장비 속을 꿰뚫어 보는 거죠. 장비 안을 볼 수 없지만 속을 꿰뚫어 봐서 그 안에서 어떤 고장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장이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일어날지, 며칠 뒤에 일어날지, 그 고장이 어떤 종류의 고장일지, 이런 것들을 예측 얻어내는 것이 인사이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 저희가 들었던 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 액션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분석을 했어요. 지금 뭐 한국의 서울에 있는 30대 여성들은 검은색, 빨간색 큰 바지를 좋아한다 라는 인사이트를 도출했어요. 분석을 해서. 근데 의사결정자가 그 승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좋아? 끝. 그렇게 하면 그 가치가 없는 거죠. 그 가치라는 거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검은색, 빨간색 통 큰 바지를 더 만들어. 혹은 파란색 바지를 추가해보자 라고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의 예상 가치가 0보다 크면 이제 가치가 있는 거고, 뭐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실제 의사결정자를 통해서 액션을 해야 실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낭만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다 아시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분석에 한해서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많이 있지만 상황도 있지만 분석에 관해서는 데이터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경험해 보셨을 텐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은 요즘에는 뭐 비교적 최근에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옛날 조금 전에는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분석하는 업체에 갖다 주면은 학교나 연구소에 갖다 주면 혹은 분석하는 팀에 갖다 주면은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합시다. 막 다 예측하고 막 정확도 99% 이렇게 나올 거라고 다 생각을 해요. 실제로 분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릅니다. 실제 현실은 좋은 데이터도 있는데 메시 데이터, 나쁜 데이터도 있어요. 노이즈 데이터, 약간 좀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도 있고 가베지 데이터, 쓰레기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제가 실제 분석했을 때 데이터 뭐 몇백 기가 있어요. 몇십 기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데이터 막 비어있는 것도 있고 잘못된 데이터도 있고 뭐 의미없는 데이터도 쳐내다 보니까 몇백 메가밖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의미 있는 그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결과 분석했는데 그냥 아까처럼 그냥 다 알고 있는 데이터, 그럼 나 알고 있던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의미 없는 결과. 그것도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없지 않은데 아무튼 사람들이 좀 더 원하는 데이터, 기존에 몰랐던 정보들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데이터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그래서 How people think it's like to hodl. 제가 굉장히 영어가 후졌는데 아무튼 그 호들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 존버입니다. 존버. 홀드를 빨리 치면 호들이 된대요. 그래서 존버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쓰는 말이겠죠. 그래서 조금 오래 버티면, 오래 기다리면 내 주식은 결과적으로는 양전에서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실제의 그 존버, 호들은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험난합니다. 중간에 올라가는 것 같다가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래서 평균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이때는 제가 산 가격보다 더 내려가는 거야. 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결과적으로는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뭐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뭔가 데이터 넣어놓고 나는 가만히 막 커피 한 잔 마시고 밖에서 산책하고 오면은 막 알고리즘 뚝딱뚝 돌아가지고 결과 딱 보여준다. 이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 생각보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PT 같은 것들 써가지고 막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현장에서는 그리고 뭐 조금 데이터 보안이 있는 인더스트리 같은 곳에서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없거나 데이터가 정확하지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중간중간 결과가 계속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 이거 안 되는 데이터다. 애초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책이나 뭐 사람마다 좀 다른데 크게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은데 고객 데이터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엔 좀 좋아졌지만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잘 저장하는 거. 오랜 시간 좀 쌓아야겠죠. 그래야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받았으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뭐 분석하기 전에 하는 전처리, 그다음에 저희가 배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거고 변수를 추출하고 특징 추출하는 것들, 변 선택하는 것들이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모델에 넣어서 모델링 합니다.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같은 모델을 써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합니다. 이 결과를 다 믿을 수 없잖아요. 정말 맞게 된 결과인지, 분석을 잘 했는지, 분석을 잘했으면 이게 의미 있는 분석인지, 그리고 시각화 문서화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분석하는 사람이 의사결정자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장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제가 똑같이 100이라는 수준으로 분석을 했는데 포장을 잘하면 120이 될 수도 있고 포장을 잘 못하면 80, 70이 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의미 있는 분석인데 의사결정자가 봤을 때 별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나가리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화 분석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아,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분석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에는 저희가 오늘 배운 클리닝, 랭글링, 뭐 EDA 같은 것들이 있고 이 변선택 특질 추출을 여기다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는 이런 분석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클리닝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작업 중에 하나로 했잖아요.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랭글링, 그 다음 탐색적 데이터 분석, 그 첫 번째 데이터 클리닝입니다. 데이터 품질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데이터 품질은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이 높을수록 보다 정확한 분석 예측이 가능하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품질이 분석 결과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데이터를 받으면 좋은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모델의 성능도 중요하죠. 요즘엔 모델의 성능도 중요한데 보통은 모델의 성능보다 데이터 자체의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이 안 좋으면은 하는 방법이 두 가지겠죠. 데이터를 버리고 다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일단은 가진 데이터를 뭔가 어떻게든 잘 해가지고 품질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개선하고 보정하는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제, 데이터 클리닝을 통한 데이터 품질 판단 및 향상이 필요하다. 뭐 되게 당연하고 뭐 일반적인 얘기를 적어놨고요. 그리고 참고로 데이터 퀄리티 디멘전스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퀄리티 디멘전스라는 게 있는데 많이 다루는 내용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다루는 내용은 아닌데 여기 보면은 6 dimensions of data quality라 그래서 데이터 퀄리티를 평가하는 6가지 요소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7개라고 하기도 하고 8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평가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 품질이 중요하다. 분석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는 품질 평가 요소를 크게 4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 잡음, 노이즈인데 데이터 수집 혹은 관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센서, 진동 센서로 어떤 뭐
펌프나 모터의 진동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 측정된 값이 실제 진동의 정보와 100% 일치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센서 자체에 오차도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잡음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음성 데이터를 녹음을 했는데, 진짜 조용한 곳에서, 무음실에서, 녹음실에서 음성을 녹음하면은 노이즈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야외에서 녹음을 한다면, 뭐 차 소리도 있을 거고, 뭐 공사장 소음도 있을 거고, 바람 소리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잡음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측치, 미싱 밸류, 미싱 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측정이나 기록 과정에서 누락된 값입니다. 보통 기계가 그 데이터를 만들 때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물론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데이터 커넥션이 없는 경우에 데이터가 유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센서나 그런 부분에 서버나 클라이언트 단에 그런 어떤 뭔가 엣지 같은 걸 둬가지고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되면 어디다 따로 저장해 뒀다가 연결되면 다시 그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는데, 어쨌든 결측치가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결측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기 때문에요. 혹은 사람이 데이터를 만드는 경우에 나는 데이터를 입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입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데, 다른 관측치들과 상이한 특성을 갖는 관측치.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인 값이 아웃라이어 이상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복값, duplicated value인데 저희는 주로 중복값이라 부르는데,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관측치.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저희가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이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이 판단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잡음이라 생각하고 데이터를 지워버렸는데, 그게 음인 데이터일 수도 있고, 결측치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결측이 발생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고쳐줘야 되는데 제가 결측을 지워버리면 안 되겠죠. 혹은 이상치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상식적에서는 비정상적인 값인데, 그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 봤을 때 이거는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은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중복값 역시도 분석을 할 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그 4가지 요소들은 그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이 뭔가 마지막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이 4가지 평가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품질을 개선하냐. 첫 번째는 평가 요소를 확인합니다. 나는 잡음을 제거할 거야. 혹은 결측치를 제거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럼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 예를 들어서 결측치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비어있는데 엑셀을 치면 어떤 특정 셀이 비어있는 거죠. 그럼 그 특정 셀의 값을 채워주는 겁니다. 채워주는 걸 대체라 그러는데, 어떻게 채워줄지는 저희가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하는 방법 자체가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엑셀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비어있던 잘못 저장된 혹은 저장이 안 된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만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대체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대체된 값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 뒤에 발생할 나비 효과처럼 불어날 어떤 결과들이 두렵다. 그럼 그냥 제거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거죠. 그 결과가 의미가 있으면 제거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대체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의사결정자가 같이 협업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습할 때도 평가 요소를 확인하고 결측치 데이터가 있는데 대체할 거냐 제거할 거냐 그렇게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잡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혹은 관측 과정에서 왜곡된 값이고, 저희가 x를 수집하거나 관측하고 싶은데 x 프라임 혹은 기울어진 x를 관측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 싶은 대상이 사과 혹은 사과 이미지인데, 실제로는 저희가 받는 데이터는 뭔가 그림자가 적거나 혹은 카메라에 화질이 떨어졌거나,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실제 저희가 알고 싶은 대상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호 처리에서는 이렇게 사인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데이터에 이렇게 노이즈가 끼어 있는 경우에 사인 형태와 노이즈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싶은 데이터하고 정보 플러스 노이즈가 데이터라는 거고요. 그거를 뽑아낸 게 시그널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데이터는 항상 저희가 알고 싶은 정보를 100%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 약간의 어떤 노이즈는 데이터에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분석을 시작해야 된다. 고려하고 분석을 시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장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진 않을 거예요. 저희는 분석할 때는 데이터는 온전하게 되어 있다고 일단은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결측치 확인입니다. 미싱 밸류라고 하는데 측정이나 기록 과정에서 누락된 값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행별로 위치한 것, 컬럼별 위치, 그리고 전체 개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에어 퀄리티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질 데이터이고, 보시면 뭐 오존 농도, 뭐 그 햇빛의 양, 뭐 풍량, 온도, 뭐 월, 별, 그 다음에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R 데이터 프레임이라서 이렇게 NA라고 적혀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고, 이게 not available의 약자입니다. 혹은 이제 파이썬에서는 NaN이라 그래서 그 not a number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비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컬럼별로 결측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컬럼의 결측치가 여기서는 하나, 두 번째 컬럼 결측치는 둘,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죄송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컬럼은 결측치가 0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코드가 이 첫 번째 코드가 되겠고, 두 번째는 행별로 결측치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똑같은 코드인데 엑시스는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행에는 결측치가 없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없고, 다섯 번째 2개, 여섯 번째 하나 이런 식으로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 이론 수업을 다 하고 실습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결측치 개수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런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요 보이는 데이터 안에서는 결측치가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총 결과는 여기는 3이라는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간단할 때는 눈으로 보이지만 크면은 이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행별로 몇 개냐, 행별로 어디 있고 몇 개 있냐, 컬럼별로 몇 개 있고 어디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확인했으면은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열방향 제거, 행방향 제거가 있는데 이렇게 코드를 씁니다. 이렇게 코드를 쓰는데 요 결측치가 있는 행을 제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결측치가 있는 행을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행에는 결측치가 없죠. 두 번째도 없고, 세 번째 없고, 네 번째 없고, 다섯 번째 있으니까 다섯 번째 행을 다 제거하고, 여섯 번째 행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코드를 실행하면 남는 데이터는 여기 4바이 6, 4바이 6 행렬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결측치가 있는 열을 제거한다. 결측치가 있는 열로 제거한다. 그러면은 이 오존 행이 사라지고 솔라 행이 사라져서 실제로 남는 그 행렬은 요런 데이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실행하면은 지금 6바이 4의 그 행렬의 모양의 데이터만 남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에 따라서 그 남은 데이터의 모양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 차이는 똑같은 코드인데 여기 엑시스를 0으로 하냐 1로 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이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열 방향을 의미하고요.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본값인데 행 방향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실습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결측치를 대체하고 싶은 겁니다. 데이터를 앞에서 봤던 것처럼 결측치가 있는 행을 제거할 경우는 괜찮은데 열을 제거하면 이 변수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저희가 뒤에 살펴보죠. 이 오존에 대한 정보, 솔라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행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지금 2개밖에 안 없어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개밖에 없는데 결측치가 빵빵빵빵 많이 뚫려 있어요. 그럴 경우에 행을 제거했는데 다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양에 따라서 그 결측치를 제거된 결측치의 비율에 따라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소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귀중한 데이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결측치를 제거하지 않고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울 거는 KNN이라는 방식에 기반한 결측치 대체 방법을 배울 텐데 지금은 저희 KNN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어서 그냥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 방법은 다른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실습 때는 뭐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마이스, 그 머신러닝, 딥러닝, 간 기반의 겐 기반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 일단 요 예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받았는데 여기 지금
두 번째 컬럼에 데이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 데이터를 다 없애버리면 돼요. 이렇게 데이터를 없애버리면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다 거의 반 이상 없애야 되니까 좀 아깝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그 결식치를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KNN이란 방법은 K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K의 개수가 필요한데 제가 K를 2라고 해볼게요. 2라는 거는 어떻게 대체를 하는 거냐면 제가 지금 이 펜 세팅이 펜 세팅이 안 돼가지고 좀 불안한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데이터, 요 세 번째 데이터랑 가장 유사한 두 개의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그 두 개의 데이터의 값을 가지고 요 데이터를 유추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뭐냐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 있는 정보는 저희가 몰라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요 V1의 값 1, V3의 값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V3랑 V1만 보고 가장 가까운 데이터 두 개를 찾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없다고 치고 V1에서 1과 가장 가까운 값은 2, 그 다음 3입니다. 여기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V3만 봤을 때 가장 유사한 데이터는 여기 20이니까 똑같은 데이터들이 있네요. 2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번, 죄송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있을 때 이 3번 친구랑 가장 유사한 이 애는 V1이랑 V3랑 컬럼을 가지고 봤을 때 2번하고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란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K가 2일 때 30 플러스 15분의 2 해서 45니까 22.5라고 값을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요 방식이 지금 KNN 기반의 결식치 대체 방법, 그 알고리즘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습 때 알아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V2 요 컬럼에 평균으로 채워주는 거죠. 평균으로 채워주는 경우도 있고 뭐 중간값으로 채워주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한 변수, 요 V1, V2, V3, 뭐 V4도 있겠고 V5도 있겠죠. 다양한 컬럼들의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요 값을 채워주니까 요 V2 하나만 보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가정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체할 때는 이렇게 다른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식치를 대체하는 방법이 그냥 한 변수만, 아직 저희가 변수 개념을 좀 배우지 않았지만 한 컬럼만 보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상치를 저희가 잠깐 알아봤는데 이상치는 다른 관측치 대비 상이한 특성을 갖는 데이터가 정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식에 비추어 봤을 때 비정상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석할 때는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제거를 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미에 대한 식별이 필요해요. 의미. 그러니까 이게 아웃라이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아웃라이어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키랑 뭐 적절한 예시가 떠오르지 않네요. 뭐가 있을까요? 몸무게? 적절한 예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예시가 아니겠지만 아무튼 키가 뭐 3m인 사람이 있다. 근데 몸무게가 뭐 100kg인 사람이 있다. 거의 뭐 뼈밖에 안 남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진짜 친한 사람 중 이런 사람이 2명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웃라이어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확한 예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웃라이어는 일반적인 지식, 상식이 비추어 봤을 때 병상적이진 않은 데이터인데 중요한 건 의미에 대한 식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이. 근데 이 아웃라이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인트 아웃라이어 혹은 글로벌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그냥 딱 홀로 외롭게 있거나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그냥 모여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콜렉티브 아웃라이어라 그래가지고 아웃라이어인데 되게 많은 경우 이렇게 데이터가 그래서 이게 좀 많으면은 이때부터는 이게 아웃라이어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어떤 뭔가 의미가 있는 집단인지라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아웃라이어는 크게 점 아웃라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 아웃라이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이제 아웃라이어를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 통계적인 방법 중에 그 상자 그림 박스 플롯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변수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그냥 뭐 속된 말로 그 크기 순을 나열 혹은 뭐 나래비를 펴준다고 하죠. 크기 순을 나열해가지고 데이터에 흩어진 정도를, 저희가 뒤에 가서 이걸 분포라고 배우겠지만 어쨌든 흩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 플롯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몇 가지 통계량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키 데이터라고 할게요. 남자, 성인 남성의 키, 남자. 펜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남자 키의 박스 플롯이다. 제가 글씨가 이렇게 못 쓰진 않는데 여기 펜이 좀 잘 안 되네요. 그랬을 때 이게 제일 작은 사람부터 키 큰 순, 큰 사람. 여기가 작은 사람, 작은 사람.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그림을 보게 되는데, 이 그림들에 이제 뭐 점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 그 요소들이 있는데 요소가 왼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몇 가지 통계량들을 이렇게 시각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0, 4분위수, 4분위수라는 값이 퀀타일이라 그래서 25% 되는 값 개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써 있는데 25%, 50%, 75% 이렇게 되어 있는 값들을 뭐 퀀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0, 4분위수는 Q0라 부르는데 미니멈이에요. 그래서 요겁니다. 요게 Q1. 죄송합니다. Q0. 죄송합니다. Q0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의 맨 밑부분을 결정하는 값이 Q1인데, Q1은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크기수로 나열했을 때 작은 쪽에서부터 25%가 되는 값이 1, 4분위수, 그래서 Q1이라 부릅니다. Q1이라 부르고, 박스 플롯의 그 윗부분을 결정하는, 이 눕혀져 있는데 그림 위에서 실제로는 박스 플롯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아까 Q0였고, 여기가 Q1. 요 윗부분이 Q2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Q3입니다. 제가 좀 정신이 없네요. Q3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3, 4분위수라 부르고, 요게 아까 25%라 그랬는데, 요거는 75%입니다. 75%가 되는 지점이고, 요 마지막 윗부분이 Q4가 돼서 이거는 최대값이 됩니다. 근데 잘 보면은 그 박스 플롯을 실제로 그려보시면 여기 이렇게 점이 이렇게 그 선이 쫙 그어져 있어요. 점이 쫙 그어져 있는데 요게 중간값입니다. 중간값. 요게 그 빅분기를 하셨던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빅분기나 데이터 분석 그 시험을 보시면은 그 OX 문제 중에 이게 중간값이 아니라 평균값이라 써 있어요. 평균값이 써 있으면 이게 보통은 잘못된 값입니다. 보통 거의 대부분의 박스 플롯은 가운데 선을 그어줄 때 여기 노란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중간값, 미디안으로 표현을 하고요. 옵션을 바꾸면 평균값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미디안 값이고, 요게 사실은 Q2 값입니다. Q2 값이 되고, 보시면 가끔 보면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박스 플롯에. 여기 있는 이 점들이 아웃라이어 값입니다. 아웃라이어 값.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점이 있으면 이 제일 크거나 제일 같은 값이, 작은 값이 여기에 최대값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박스 플롯에서는 요건 아웃라이어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 부분이랑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죄송합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여기를 최대값, 다음 여기를 최소값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아웃라이어가 되는 거죠. 아웃라이어.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는 이 기준의 값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Q3, Q3 플러스 1.5 곱하기 IQR. 이 IQR은 뭐냐면은 요 Q1과 Q3의 차이입니다. Q1과 Q3의 차이. Q1과 Q3의 차이. 그래서 요거 IQR인데 이거를 인터 퀀타일 레인지라 불러요. 인터 퀀타일. 죄송합니다. 판서가 좀 안 좋네요. 레인지의 약자라서 IQR이라 부르는데 퀀타일 안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Q3랑 Q1 25%, 75%, 요 50%가 되는 부분, 이 50%의 구간을
인터 퀀타일 레인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50% 레인지. 근데 이 50% 레인지에서 요 부분, 요 Q3에서 이 50%보다 1.5배가 더 큰 부분보다 더 크면은 그거는 아웃라이어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들어맞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마다 다르니까. 요거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예전에 그 유명한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썼대요. 처음에 이 박스플롯을 처음 고안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전통적으로 요 방식을 쓴다고 하고, 요 데이터가 정규분포, 저희가 배우고 있지만 정규분포에 가장 잘 맞는 경우라면은 이상적으로 들어맞는다고 하면은 전체 데이터의 요 맥시멈과 그 미니멈, 그러니까 정상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전체 데이터의 지금 99.3%, 99.3%가 요 안에 들어오고, 이 아웃라이어라고 불리는 거는 0.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없는데 좀 지워서 보면은, 정리를 하자면 박스플롯은 변수 데이터를 크기수로 나열해서 데이터 흩어진 정도를 표현하는데, 그 크기수로 나열할 때 몇 가지 그림 표현을 합니다. 요게 Q0고 요게 미니멈이다. 미니멈. 그 다음에 여기가 Q4고 요게 맥시멈이고, 이 맥시멈이 실제 그 전체 데이터의 최대 최소값이 아니고 이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값이고, 여기를 벗어나는 여기 애들이 아웃라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박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걸 수염이라고 부릅니다. 수염. 이 박스플롯의 수염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염이라고 많이 부르는 걸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수염이라고 부르고, 요 수염 바깥쪽 데이터를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고, 이 전체 정상이 될 확률, 이상적이라 한다면 99.7%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팬시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사용되고, 이 그 박스 플롯을 이루는 숫자가 여기 Q0 하나, Q1, 그 다음 미디안, 요 중간값이 Q2입니다. Q2, Q3, Q4. 그래서 Q0부터 Q4까지 5개의 숫자가 사용돼요. 그래서 요거를 5숫자 요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5숫자 요약. 이거 박스플롯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이제 각각 개별 변수로 알아보는 거고, 컬럼으로 알아보는 거고,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라는 방법이 있어요. LOF라고 부르는데, 이거 뭐냐면 주변 K개의 데이터 밀도를 측정해서 이상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변수, 저희가 지금 컬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개의 컬럼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상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데이터 자체에 결측치가 있으면 안 돼요. 데이터 결측치가 있으면 이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컷오프 지종이 필요한데, 이 LOF의 결과가 아마 제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 1이 정상이에요. 1이 정상. 그리고 1 이후부터는 무한대까지, 이론적으로 무한대까지 가능한데 어느 정도까지 정상인지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2까지는 정상이야, 3까지 정상이야, 10까지 정상이야, 이런 식으로 값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그 컷오프 값을 사람이 지정해주고, 이 이후로는 비정상이야 라고 답을 해주는 어떤 기준을 죄송합니다. 말이 돌고 있는데, 그 컷오프를 지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기 전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C2랑 C1은 정상 데이터인 것 같아요. 대충 봤을 때. 왜냐면 뭉쳐 있으니까. 데이터들이 다 비슷하게 있으니까. 근데 O1은 딱 누가 봐도 아웃라이어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웃라이어라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O2는 좀 애매하죠. O2는 누가 보면은 C2에 크게 보면 C2에 속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엄밀하게 보면은 C2는 여기까지야. C2는 여기까지야. O1은 아웃라이어라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비슷한 데이터에 대해서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 LOF를 적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 포인트별로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1부터 1 이상의 값이 보통 산출이 되게 되고, 어떤 값부터 아웃라이어를 할지를 사람이 정해줘야 됩니다. 대충 보니까 한 3부터 아웃라이어라고 하자. 좀 너무 타이트한데 나는 4부터 아웃라이어라고 할래 라고 답을 컷오프라는 것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아웃라이어라고
태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아이디어가 그 수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그 데이터 포인트 xi별로 LOF 값을 계산하는 그 수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LRD는 제가 지금 영어 판서가 잘 안 돼가지고 쓸 수가 없는데 로컬 좀 써볼까요? 로컬 리처빌리티 density 라는 그 약자입니다. local reachability density라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이고 저희가 아마 뒤에 다룰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겠지만 일단 요 두 개의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걸 계산해가지고 이 값을 아까 앞에서 봤던 값을 산출하는 건데 보면은 첫 번째 A 부분은 A의 이웃들에 대한 평균 밀도고 B는 그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XI 어떤 저희가 기준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접근성이라고 그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 2, 3이 있는데 요것도 그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KNN처럼 K를 지정해줘야 돼요. 저희가 지금 K를 4라고 해보고 있습니다. K가 4라는 것은 주변 이웃 4개를 보겠다는 거예요. 주변 이웃 K개를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관찰하겠다. 그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웃 기준으로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은 얘가 지금 XI인 거예요. 요게 I입니다. XI. 요 기준으로 주변 이웃 4개를 관찰했더니 각각 그 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 혹은 밀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평균 거리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평균 거리가 뭐 5 정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웃들이 있잖아요. 요 친구들. 나 말고 이 친구들 기준으로도 똑같이 그 4개의 이웃들의 그 평균 거리 혹은 밀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6 정도. 그 다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한 4.5 정도.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하지 않네요. 얘는 뭐 3.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5. 이런 식으로. 6.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5였죠. 그러면은 나만 봤을 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웃들의 그 거리랑 그 이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밀도를 계산해서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잖아요. 얘네들을 평균했을 때 거리. 얘네들을 뭐 4.5, 6, 3, 5를 평균했을 때 제가 얼마인지 지금 암산이 안 되는데 얘랑 비교를 해가지고 큰 차이가 안 나면 얘는 아웃라이어가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는 좀 멀리 있어요. 각각 이 케이스 1에 대해서 멀리 있지만 뭐 거리가 예를 들어서 한 7 정도로 한 8 정도로 해볼게요. 근데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9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0 뭐 9 10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아까 5 얼마였지만 얘는 아마 얘 기준으로 봤을 때도 9 얼마 이 친구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웃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이웃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9 얼마가 나올 거예요. 9 얼마.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1, 케이스 3 다 아웃라이어 값이 그 LOF 값이 크지 않을 겁니다. LOF 값이. 죄송합니다. LOF 값이 크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 자신 인 거고 이게 이제 이웃들에 대한 값인 거죠. 그래서 이 값 자체가 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 얘가 5, 얘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이랑 값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9라는 값이 나오니까 1이랑 값이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케이스 2는 좀 달라요. 케이스 2는 좀 다른 게 이 파란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로 해볼게요. 평균 거리가 10 정도 된다. 근데 이 친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4개를 고르면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요렇게. 얘는 5 정도밖에 안 돼요. 얘도 한 5. 이 친구도 하나, 둘, 셋, 넷. 얘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입장에서는 평균 거리가 10 정도는 돼야 4명의 친구를 사귈 수 있는데 이 초록색 애들은 한 5 정도면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요 값이 죄송합니다. 요 값은 이제 10 정도가 되는 거고 요 값은 이제 5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뭐 순서가 바뀌었네요.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 혼자는 10일 때 자기 주변 친구들은 5이기 때문에 가까이 그 뭉쳐있는 이웃들이 적기 때문에 얘는 아웃라이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의 LOF 값은 1 이상의 값이 나옵니다. LOF 값이. 이 친구들은 아마 LOF 값이 뭐 1 정도 나올 것 같아요. LOF가 다 1. 얘는 1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만 봐서는 나 자신만 봐서는 아웃라이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주변 친구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는 내가 아웃라이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나는 친하다 생각했는데 내 친구는 나를 친하다 생각 안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으면은 내가 조금 친구가 적은 사람이겠죠. 뭐 그렇게 좀 나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LOF의 개념이 나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의 거리까지도 고려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복값입니다. 중복값인데 중복값은 뭐 중복된 값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미 여부에 대한 식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의미 있게 똑같은 값이 우연히 찍힐 수도 있으니까 식별이 필요하고요. 근데 보통은 결과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제거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제거를 합니다. 대체는 잘 안 하고 제거를 하는데 이게 시작하는 위치에 따라서 제거되는 중복값이 달라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은 알고리즘이 다 똑같은데 위에서부터 스캔하는 경우가 있고 엑셀이라고 치면 아래서부터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래가지고 처음 본 거는 괜찮아요. 처음 본 데이터 143번 데이터는 또 괜찮은데 똑같은 데이터가 102번째 있었네요. 뭐 순서상으로는 이게 그럼 첫 번째라고 합시다. 첫 번째, 100번째. 그럼 첫 번째 본 데이터는 괜찮은데 두 번째 보니까 100번째 데이터는 첫 번째 본 데이터랑 똑같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제거한다. 라고 될 수도 있고 순서가 반대면 아래서 위로 스캔을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데이터를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알고리즘마다 다르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값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요걸 제거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복값은 행에 대한 중복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뭐 컬럼 A가 있었는데 똑같은 컬럼이 존재하면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이 컬럼 A를 제거를 하겠죠. 값이 똑같다면. 그래서 보통은 중복값은 이 행별로 값이 같냐 안 같냐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값의 위치를 파악하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실제 값이 중복됐네 확인한 다음에 어떤 애 제거할지 얘를 제거할지는 사용자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요걸 제거할 거야. 143번. 나는 102번째를 제거할 거야. 사용자가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요약해보면은 데이터는 과거의 흔적이다 라는 말을 제가 드렸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분석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이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도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법론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전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품질 평가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업에서 4가지를 다룬다. 그래서 잡음이랑 그 다음에 이상치, 중복값, 잡음, 이상치, 중복값, 결측치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결측치. 이렇게 4가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 확인한 다음에 제거하거나 대체할지를 선택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랭글링입니다. 데이터 랭글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의를 찾아보면은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검색, 정제, 통합, 변환, 보강하는 프로세스라고 좀 긴데 어쨌든 분석하기 전에 하는 어떤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분석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전처리가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가 굉장히 난잡하고 조잡해 있는데 이런 어떤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 색깔별로 모양별로 잘 정리하는 과정이 데이터 랭글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는
분석을 위해서 여러 데이터 소스를 단일 데이터 센터로 병합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앞서 했던 것처럼 결직치를 식별하거나 대체하거나 제거하거나 혹은 의미 없는 데이터, 중복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들이 다 데이터 랭글링의 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로 할 수도 있고 BI 툴이죠. 태블로, 파워 BI, 퀵크, 사이센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SAP도 있고 R도 있고 파이썬도 있는데 다양한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쉽게 혹은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 랭글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랭글링의 단계 6개를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론 수업이라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만 그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외우거나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탐색은 데이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한 단계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서는 데이터 내용 파악입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다 라는 게 탐색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구조화는 데이터를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말 그대로 잘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게 데이터 구조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제는 저희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데이터 품질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결직치나 이상치나 중복값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완은 방금 전에 저희가 결직치를 대체하고 아웃라이어를 제거해서 품질 향상을 꾀했는데 추가적으로 보강할 수 있나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더 수집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증 배포는 유효성 검사나 문서화 자동화를 통해서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데 참고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랭글링이란 말 자체는 좀 생소한데 이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핸들링, 데이터 랭글링 방금 전에 배운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의미랑 예시랑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차차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의미만 보면 조금 사전적 의미만 보면은 데이터 핸들링이 가장 큰 개념이고, 그 다음 데이터 랭글링,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의미 자체만 보면은 데이터 핸들링은 거의 모든 작업을 다 데이터를 쌓고 뭔가 어떤 작업을 하고 다시 넣고 어떤 그런 모든 큰 의미에서의 모든 작업을 데이터 핸들링이라고 하고, 보통 물리적 관리에 초점이 있다고 합니다. 관리에 초점이 있고요. 데이터 랭글링은 저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원시 데이터 자체를 모델링이나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데이터 랭글링이라고 합니다. 정제, 변환, 통합, 정교화, 재구성 등을 하고 좀 저희가 보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 초점이 있고요. 데이터 전처리는 유사한데 그 의미도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데 보시면은 그냥 모델링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해서 좀 유사한데 예시 자체가 좀 다릅니다. 결직치 처리, 그 다음에 데이터 변환, 데이터 정제.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제 데이터 표준화 혹은 정규화 같은 작업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리즘에 적합하도록 변화하는 데 중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랭글링이나 전처리는 거의 유사한 작업인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업 입장에서도 거의 같은 의미로 씁니다. 거의 같은 의미. 랭글링 했냐, 전처리 했냐. 거의 사실은 한국에서는 데이터 랭글링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전처리 했냐, 이렇게 많이 말을 쓰는 것 같으니까 데이터 전처리라고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은 데이터 전처리 하면은 요런 내용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은 형태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행을 선택하거나 열을 선택하거나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엑셀의 필터 기능이랑 좀 유사한 것 같아요. 필터 기능이랑 유사하고 구조적 변형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강의 듣는 입장에서 데이터 랭글링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정답에 가깝지만 실제로는 전처리란 단어랑 거의 혼용해서 쓰고 개념적으로는 핸들링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랭글링, 전처리, 매니플레이션의 순서로 그 개념이 작아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데이터 소스를 보시면 잘 정리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난잡합니다. 굉장히 난잡해요. 형태도 다르고 값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랭글링을 한 랭글드 데이터는 이렇게 잘 형태가 정리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은 아까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형태를 변환하는 겁니다. 데이터 형태. 그때 당연히 분석하기 좋거나 시각하기 좋기 위해 형태를 변환하는 과정인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엑셀의 필터 기능이랑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만 추출하는 거죠. 필터를 건 다음에 남자인 사람만 보거나 혹은 뭐 30대인 사람만 보거나 그런 식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행이나 열을 선택하거나 열만 선택하는 작업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요 작업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정제하는 것들, 뭐 변형하는 거, 추출하는 거, 병합 여러 가지 엑셀 테이블이 있을 때 뭐 VLOOKUP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테이블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조인을 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집계. 그래서 30대 남자 평균 소득이 얼마야? 평균 구매 액수 얼마야? 뭐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이 집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입니다. 아마 그 파이썬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하신다는 가정하에 수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리뷰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특정 변수만 선택하고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log 혹은 i락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LOC가 로케이션의 약자이고요. 이 i 같은 경우는 인덱스라 그래서 위치 번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 번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 df라는 게 요 앞에 있는 요렇게 생긴 요 테이블을 지금 df라고 부르고 있다고 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f는 뒤에 log이 붙을 수도 있고 i가 붙을 수도 있는데 그 뒤에 꺽쇠를 붙습니다. 꺽쇠를 쓸 수가 있는데 요 가운데 쉼표를 기준으로 여기가 행입니다. 쉼표입니다. 열. 그래서 이게 번호를 그 위치 번호를 가지고 데이터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여기 i를 써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위치 번호가 아니라 행 이름이나 열 이름으로 부르고 싶다. 그러면은 i가 아닌 그냥 log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이나 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부분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df.log에서 꺽쇠 열고 땡땡하고 콤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땡땡은 사실은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거랑 동일한데 전부를 선택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 컬럼 이름에 대해서 컬럼 1번하고 4번만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컬럼 1번하고 4번.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번하고 4번이 선택된 결과가 나오게 되고 나는 컬럼 이름이 좀 기니까 숫자로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는 0하고 3이라고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0하고 3이냐? 파이썬은 인덱스 그 순서를 위치 번호가 0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0번째 컬럼입니다. 저희 앞으로 그렇게 부를 텐데 0번째 컬럼,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그렇기 때문에 컬럼 1번과 4번은 0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이기 때문에 0하고 3 두 개를 다 선택해 주셔야 이 코드를 실행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요거로 첫 번째 컬럼, 네 번째 컬럼을 추출할 수도 있고 제거해서 2번하고 3번을 제거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드롭을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드롭은 2번하고 3번을 없애버릴 거야. 드롭 시킬 거야. 라는 거고 이때 엑시스는 1이라고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 1이라는 거는 열이라는 겁니다. 열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 방향, 이 열 이름 중에 2번하고 3번을 제거할 게가 되는 거고 뒤에서 보겠지만 이거를 0이라고 쓰면은 그 열이 아니라 이 행방향에서 샀습니다. 행방향에서. 그래서 행방향에는 콜 2, 그 다음 컬럼 3이라는 게 없으니까 요거 실행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게 똑같이 나옵니다. 요 전체가. 그래서 의미가 없는 방식이 되니까 요 엑시스 같은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행만 선택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는 요 열이 아니라 이제 행에다가 그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요. 그럼 이제
한번 봤으니까 응용을 해보면은 똑같은데 R0, R2, R3를 선택한 거니까 요 코드를 실행하면은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R0, R2, R3를 선택한 요 행만 선택한 결과가 나올 거고 컬럼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한 컬럼 1, 2, 3, 4가 다 출력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R0, 3, R0, 2, 3 쓰는 게 귀찮다. 그러면은 이제 이름, 그 순서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0번째부터 시작합니다.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0, 2, 3, 4 이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0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0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는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요 세 개의 행이 선택된 결과가 동일하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드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라 요 첫 번 R1, R4, R3를 제거할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 R1입니다. R1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xis 0이라고 해주셔야 이 행에서 이 이름이 있는지를 찾아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정 조건에 맞는 컬럼만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컬럼 4번에서 이 컬럼 4번의 요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때 M인 경우, M만 존재하는 경우만 필터링하고 싶은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df 컬럼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요 df라는 이 데이터 프레임 저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행렬로 되어 있는 그 표형틀로 되어 있는 요 어떤 뭐 엑셀 파일이라 그래야 될까요? 요 테이블 데이터 프레임이라 부를 텐데 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4 네 번째 컬럼에서 m인 경우만 갖고 와라인데 이 동등하다는 의미를 이꼴로 안 쓰고 이꼴 표시 두 개를 씁니다. 이꼴 하나는 아마 파이썬 다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예를 들어서 x는 1이라고 한다면 1이라는 값을 x에 대입하는 x의 이제 변수에 할당 연산자이기 때문에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할 때는 는이란 는 두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보면은 요 앞부분만 보면은 아마도 지금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R1, R3, R4 변수가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행해 보면은 R5였네요. 그럼 요거를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지우고 요게 M이 되겠죠. M. 요거는 R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실행이 되고 요걸 다시 df로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정보들만 추출이 돼가지고 요 오른쪽에 있는 그 테이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이 아마 추출이 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실습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변수의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 디폴트 값은 기본 값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인덱스 없이 정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텐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컬럼 3번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라고 하면은 요 코드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컬럼 3번의 값 순서대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기준으로 정렬이 되니까 이 값들이 아마 뒤죽박죽 되어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 컬럼 3번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오름차순이 되겠죠. 이게 어센딩이니까 어센딩이 true로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true 대신에 false를 넣어주시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인덱스를 만들고 인덱스 기준으로 정렬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3번 컬럼의 값으로 정렬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 3번 컬럼의 순서를 갖고 오는 겁니다. 순서를 인덱스라는 값으로 갖고 오고 언더바 노타입니다. 인덱스라는 방법으로 갖고 오고 이 방법을 다시 데이터 프레임에 대입하는 방식인데 저는 사실 이 방법을 선호하긴 하는데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일단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변수를 활용해서 그룹별 통계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거랑 비슷한데 요 컬럼 4번이 알고 보니까 성별이었어요. 성별 컬럼인데 이게 구매 데이터인데 남자와 여자가 어떤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데 성별의 차이가 있을까?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요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 특정 성별이 들어있는 컬럼 4번, 컬럼 4를
그룹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할 때는 이렇게 .groupby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이게 grouped라는 변수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 계산을 수행합니다. 그룹도 변수에서 이 2번에 뭐 매출이 있었던 거죠. 매출. 그래서 매출 평균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나는지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값을 이 min 컬럼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컬럼 3라고 일단 저장을 하고요. 여기 이제 요거는 다른 뭐 매출이 아니라 뭐 이익이라고 해볼게요. 이익 저장을 하고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칩니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합친 결과를 result df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결과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좀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요게 지금 grouped라는 변수가 될 거고요. grouped 이거 아닙니다. grouped라는 변수가 되고 요게 result df라는 변수가 될 겁니다. 아마 저희가 실습에서 실행을 해볼 텐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agg, 어그리게이션의 약자인데 .agg 함수를 이용해서 한 번에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로 할 건지 여기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쓰는 방식이 있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예전에 그 많이 사용하신 R에서 쓰는 방식이고 제 생각에 이게 좀 더 파이썬에 가까운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편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원하는 변수를 선택해서 그 변수의 어떤 그룹별로 원하는 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요건 오타네요. 제가 그 강의 자료를 드릴 땐 요걸 제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락을 사용하거나 i락을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드롭을 사용하거나 그냥 꺽쇠만 사용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행을 선택하거나 행을 배제하거나 열을 선택하거나 영어를 배제하거나 뭐 조합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필터 봤죠. 필터 같은 것들 조건에 맞는 관증치 그리고 필터 안에서도 정렬하는 거, 오름차순으로 할 거냐 내림차순으로 할 거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제 생각에 정석이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분석을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빠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을 때 뭐 록이 빠르냐, 뭐 드랍이 빠르냐, 꺽쇠가 빠르냐, 뭐 분석하는 것들도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는 아주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하고 편한 방식을 쓰시면 되고 이 모든 방식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의미다 정도만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 기억이 안 나시면은 그때그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익숙해지시면은 검색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표가 있을 때 이런 표를 가정해 보시고 제 생각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읽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다. 그리고 이걸 읽었을 때 어떻게 나올 거다 라고 결과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시면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처음 받았을 때 하는 마지막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글로 말하자면 자료 분석인데 Exploratory Data Analysis 줄여서 EDA라고 많이 불러요. 통칭 EDA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통계학자인 존 W. 투키라는 사람이 무려 지금 한 40년, 50년 된 것 같은데 그때쯤 제안한 자료 분석 방법론이네요. 그래서 자료의 구조와 특징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자료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는 간단한 기술 통계량 계산과 그림으로 나타내는 시각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데이터 째려보기라고 생각해요. 데이터를 처음 받아서 아까 뭐 데이터 데이터 랭글링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걸 먼저 할 수도 있고 이걸 먼저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걸 좀 더 먼저 하는 것 같아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 그래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기초 통계량을 계산하고 기술 통계량을 계산하고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차트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으면은 이렇게 그냥 간단한 뭐 바 차트나 파이 차트 같은 것을 그려보는 건데 저는 데이터 째려보기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은 처음에 데이터를 딱 받게 되면은 분석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뭐 이상을 찾아라. 혹은 어떤 모델을 만들어 하기 때문에 그거에만 가지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분석이 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목적도 까먹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이 데이터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각 컬럼이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숫자들이 어떤 범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이는 부분들, 그냥 딱 지금은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데이터 컬럼이 뭐 100만 개가 되거나 100만 개, 그럼 한눈에 볼 수 없겠죠. 그랬을 때 뭐 어디가 비었는지를 잘 확인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눈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일 텐데, 그런 것들을 이런 EDA를 통해서 데이터 째려보기를 통해 가지고 그냥 머리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뭐 젠더에는 M이랑 F가 있구나. 아니면 안 쓴 사람도 있구나. 데이터 비어있는 사람도 있구나. 뭐 나이가 20대가 있구나. 30대가 있구나. 100살이 넘는 사람도 있네.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제 몸이, 제 뇌가 그것들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게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와 반대로 좀 유사하지만 반대 개념인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사전에 가설 및 모델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와 저희가 나중에 분석할 모델이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이를 보시면은 EDA는 데이터로 시작하지만 CDA는 가설 설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게 다르냐면은 EDA는 데이터를 그냥 받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냥 쫙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분석을 해요. 분석한 다음에 이 분석된 자료를, 정보를 가지고 뭘 하자가 되지만, CDA는 일단 뭘 하자가 먼저 있어요. 뭘 하자. 예를 들어서 매출을 증대하자. 정확하게는 매출 증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랑 B 뭐 회사가 있는데 B 회사가 더 좋대 라는 결론이 이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B 회사가 더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B 회사가 더 좋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진짜로 B 회사가 더 좋아? 분석한 다음에 그 통계 분석을 통해서 진짜로 B 회사가 더 좋네. 아니네. 차이가 없더라. A 회사가 더 좋네.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게 되는 게 CDA이고, EDA는 그런 어떤 편견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데이터를 째려보는 거죠. 그냥 객관적인 상태의 데이터를 째려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숨어있는 어떤 의미를 탐지한 다음에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게 EDA입니다. 그래서 EDA랑 CDA를 굳이 구분하자면, 이거는,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선입관이 있습니다. 선입관이 있어요. 그 다음 이거는 선입관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입관이 없는 게 ED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DA는 기술 통계량하고 시각화, 그림으로 요약이 되는데, 기술 통계량은 데이터의 특성을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평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술 통계량이고, 단번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술 통계량은 뭐 많아요. 평균, 중간값, 뭐 최빈값, 모드라고 부릅니다. 표준 편차, 분위수, 저희가 박스 플롯에서 배웠죠. 뭐 절삭 평균, 범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요게 그냥 뭐라고 하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사진은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만 있는 거예요. 35살이고, 미국 사람이고, 6피트고, 이렇게 눈은 어떻고, 백인인 것 같고, 어떻다. 이 사람을 봤을 때, 요 정보들을 봤을 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을지. 현상금 수배지입니다. 수배지. 요 정보들을 가졌을 때 어떻게 생겼을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있었는데, 요 가리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냥. 혹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나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정보들만 가지고 이 사람을 설명하기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눈빛이나 어떤 느낌 같은 거를 다 설명하기 어렵고 객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시각화 전에 기술 통계량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볼 텐데, 짜장면을 주문한 다음에
실제로 배달되는 시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학교 근처에 3개의 짜장면 집이 있었어요. 중국관, 미스터왕, 설성 3개의 짜장면 집이 있었는데 이 짜장면 집에서 전화해서 시켰을 때 도착하는 시간을 수집해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많이 걸릴 때는 뭐 엄청 오래 걸렸나 보네요. 그리고 빨리 걸릴 때는 뭐 10분도 있었고 9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표로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스터왕은 좀 오래 걸리고 중국과는 조금 걸리고 철성도 그런데 잘 모르겠다.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데이터를 평균, 중간값, 최빈값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런 그 기술 통계량들을 가지고 계산하면은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요건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각화의 필요성 방금 전에 말씀드리긴 했어요. 기술 통계량만 가지고 그 데이터를 잘 설명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그 현상 수배지에 사진이 없으면 뭐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잘 묘사할 수 없듯이 시각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왜 시각화가 중요하냐? 첫 번째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성인 키 조사 응답 결과라고 해요. 실제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인데 보시면은 180에 굉장히 몰려있어요. 180에 굉장히 몰려있고 갑자기 178하고 179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여담이긴 하지만 뒤에서 저희가 배우겠지만 이 요 키 정보는 뭐 정규분포라는 저희가 뒤에서 배울 겁니다. 정규분포라는 거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대요. 자연적으로 통계학자들이 알아냈대요. 근데 이 정규분포를 잘 따르는 것 같은데 따르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지금 대한민국 성인키 조사응답 결과니까 뭐 1000개가 넘겠죠. 1000개 뭐 10,000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응답 결과가 있을 텐데 이거를 엑셀로 다 눈으로 보면서 얼마인지 뭐 예를 들어서 170인 사람 얼마 180인 사람 얼마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그림으로 그리면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한눈에 파악 가능. 그러니까 데이터를 째려볼 때 좀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거는 뭐 비트코인 몇 년 전에 유행했고 최근에도 다시 유행했는데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시각화가 되게 유용하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지금 데이터 그림이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격자문이 됐다가 공룡도 나왔다가 점 9개도 됐다가 원도 됐다가 굉장히 별도 됐다가 굉장히 많은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 요 그림이 통계량이에요. 기술 통계량. 보시면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는 값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각각 그림이 변할 때마다 요 통계량을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X축에 대한 통계량, Y축에 대한 통계량. 근데 이것만 보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림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 왼쪽 거를 가리고 보면 왼쪽 그림을 지금 제가 가리고 싶은데 마우스로 가리고 보면은 다 같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다 다른 데이터인데 통계량만 보고 다 같은 데이터라고 오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돌고 돌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기술 통계량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기술 통계량만 계산해서도 안 되고 그림만 그려서도 안 되고 둘 다 같이 계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의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 시각화에 속지 말자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시각화에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이 뭐냐면은 2차 대전 때 나치의 공격을 받은 비행기가 입은 손상 위치를 겹쳐 그린 데이터래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뭐 나갔어요. 활주로에서 출발했다가 전투를 하고 돌아왔는데 살아온 데이터들, 살아온 전투기들의 데이터를 다 겹친 데이터래요. 뭐 총알이나 뭐 총알 같은 걸 맞은 데이터를.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군에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보강해가지고 더 잘하자라고 결론을 낸 거죠. 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 그래서 요 빨간색 부분들이 총알이 지나간 부분이래요. 그래서 군에서 어떤 결과를 내렸냐면은 이
빨간색 부분에 총알을 많이 맞았으니까 요 부분을 보강하자. 좀 더 두껍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은 비행기가 더 잘 떨어지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사실 봤을 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서, 되게 그때부터도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했구나. 대단하다. 역시 전쟁은 과학을 발전시키는구나. 과학을 발전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전쟁 때 수학자가 있었대요. 이 당시에. 수학자가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 협업을 이뤄냈는데, 어떤 수학자가 이걸 보더니, 이상하다고 한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는 살아 돌아온 비행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살아 돌아온 비행기들만 갖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떨어진 비행기도 있을 거예요. 공격을 받아서 떨어진 비행기도 있을 텐데 그 떨어진 비행기들은 오히려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맞아서 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엔진 부분에는 빨간색 점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공중에서 전투를 하다가 떨어진 비행기들은 대부분 이 엔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방향을 조절하는 꼬리 날개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사람이 앉아있는 이 조종석 부분에 뭔가 총알이 관통해서 문제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 수학자가 반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다. 이 부분을 보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맞지 않은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맞지 않은 부분을 가진 비행기들이 실제로는 맞았을 거고 그 비행기들은 다 떨어져서 지금 우리한테 데이터가 없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군대에서 맞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더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얘기할 때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 그림이라서 갖고 와 봤고요. 링크로 들어가시면 그 내용에 대한 그 그림과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화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이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인데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은 0부터 시작합니다. Y축이.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6개 막대 그래프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왼쪽 그래프는 1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건 언론에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Y축을 안 보이게 가리는 거예요. Y축을 안 보이게 가리거나 작게 만들거나 해가지고 왜곡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ED는 결과적으로 시각화랑 그 기술 통계랑인데 특히 시각화 부분에서 너무 빨리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째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여기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 텐데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시각화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가 한 개일 때는 범주형 변수는 바 차트를 그리거나 파이 차트, 파이 플롯을 그리는 경우가 있고요. 연속형 변수는 히스토그램이나 박스 플롯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범주형 길이는 모자이크 플롯이나 히트맵이라는 것을 그리고요. 연속형 변수 두 개는 스캐터 플롯, 콜리에이션 플롯이라는 것을 그리고 범주형이랑 연속형 변수, 다른 다른 속성의 변수 두 개를 그릴 때는 박스 플롯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고 변수 3개 이상일 때는 이제 3차원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PCA나 TSN이 저희가 수업 때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다 다루진 않고 아마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씩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차트 이름들이 있고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가져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랭글링을 배웠는데 데이터 랭글링은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검색, 정제, 통합, 변환하고 보강하는 프로세스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계 중에 하나이다. 분석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계가 맞고요.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전처리랑 거의 혼용해서 사용되고 저희도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라고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 분석 방법이다. 그러니까 전혀 편견을 가지지 않고 데이터를 보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통계랑 계산하고 시각화를 할 텐데 이때 둘 다 해야 됩니다. 하나만 해서는 아까 움직이는 그림 보셨죠? GIF 보셨죠? 그래서 숫자만 보면은 오히려 낚일 수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시각화를
같이 시각화에 대한 결과도 최대한 편견 없이 보고 조금 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봐야 좀 더 인사이트로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혼자 해보기입니다. 혼자 해보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예제로 드릴 거고, 그거를 이제 혼자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할 데이터는 HR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 캐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직원의 만족도, 부서 연봉, 뭐 몇 가지 정보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퇴직을 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운 데이터들을 배운 그 분석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요 순서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데이터 안에 결직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직치를 다루시는 부분 확인하고 제거하고 채워 넣는 거, 그 다음 이상치가 있는지, 특히 이제 요 변수들에 관해서 이상치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중복 데이터가 있으면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배웠던 데이터 매니퓰레이션을 해가지고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 셋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랑 함께 그 모범 답안도 드릴 테니까 만약에 잘 안 되시면 그 답안을 보시고 분석을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록입니다. 부록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 필요한 경우에 부록을 드릴 거고, 그 부록 안에 있는 내용하고 예제 코드가 있으니까 나중에 실행을 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때 이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뒤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제 그 이론 강의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실습 강의를 할 텐데 그 실습 강의까지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틀렸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문의사항에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라고 하긴 그러네요. 다음번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